아베 전 총리가 음, 유세 도중에 음, 총을 맞고 음.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사실은. 예. 일본에서 가끔 옛날에 암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런 네, 일이 그것도 사실은 뭐 그 세계의 어떤 탑을 달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숙한 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어떤 대낮에 그것도 네. 선거 유세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 보면서 일본도 이 청년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히모꼬리라 그래야 합니까? 그 은둔형. 네, 예, 이런 은둔형 어떤 외톨이. 그런 어떤 그 청년 외로운 늑대형이라고도 언론에 나오던데 네, 이게 네. 과거에 9.11 테러 이후에 나온 영화거든요. 음, 그 자생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되는 외로운 늑대형 네. 테러다. 아,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 이제 그 바이털한 어떤 생명력이 이렇게 소진돼가는 예. 일본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 드러난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적대와 혐오의 감정의 분출이거든요. 네. 그러고 이것이 특정 종교에 대한 또 혐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어떤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이라 그러지만은 이것도 또 일본 사회의 어떤 자화상이 아닌가. 예, 이런 점에서 참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로서는 네. 사실은 그 이게 참의원 선거 유세 마지막 날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선거 결과와 이후에 이 아베 그 죽음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음, 참민 선거 사실은 뭐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자민당의 음. 압승으로 끝났고 압승이라는 표현까지는 못 가고 대승이란 표현을 대승이다. 씁니다. 예, 압승이란 표현을 못 썼어요. 못 예, 못 썼군요. 썼어요. 이거 네. 보면은 일본 유신회라든가 공명당이라든가 음. 국민민주당, 네. 공산당 이렇게 좀 의석수가 분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그 약진한 당은 일본 유신회입니다. 그래요. 여기가 아주 극우 성향이 강하죠. 오히려 극우가 더 약진하는 모습을 예. 보였다. 그리고 개헌의 어떤 전위 그룹 같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일본 유신회가 이제 의석수가 21석으로 얼마 네. 전까지는 존재감도 없었는데 아하. 굉장히 더 목소리를 커졌고 내겠군요. 그렇습니다. 극우 그러니까 정치가. 자민당은 거대 정당입니다. 네. 여당이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연립 정부인데 음. 그런데 그것을 끌어가는 말하자면 예인선이 이제 강해진 거죠. 큰 배를 끌고 가는 예인선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이 선거 이후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바로 헌법 개정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있거든요. 즉각 일성이었어요. 바로 시작하겠다. 이거 글쎄요. 이게 좀 우리로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으로 나와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 뭐 교수님이 윤석열 좀 정부야 짚어주셔야죠. 뭐 예. 아베 조문을 통해 가지고 또 한일 관계 개선 쪽으로 올인하고 있고 참 철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 일단은 일본의 어떤 그 선거 이후 반응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선거 이후 반응. 네. 네. 자, 개헌을 전국적 토론회로 앞으로 확산시켜서 이제 개헌 드라이브를 바로 걸겠다. 이게 기시다 총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베 전 총리 시절에 강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번에 개헌은 4개 항목인데 네. 그 중에 3개는 뭐 의석수를 뭐 지역구를 통합하고 의원 임기를 늘린다는 정치 개혁 얘기인데 이거 뭐 우리 큰 관심사 아닙니다. 네. 교육에 관한 게 있고 그다음에 긴급 사태 때 그 내각의 역할을 높이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 동아시아 뭐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네. 헌법 구조 네. 이것을 개정하겠다. 우리가 평화 헌법으로 많이 평화헌법으로 가야죠. 네. 헌법 구조는 2개 항으로 돼 있어요. 첫째는 그 대외 정책의 해결 수단으로 교전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부전의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부전의 앞으로 맹세. 이 예. 전쟁을 포기한다. 이게 1항이고 제 2항에는 뭐냐면 육해공군과 같은 무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위대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일본군이란 명칭을 못 쓰고 자위대라고 해서 경찰 일종의 어떤 전수방위 일본의 어떤 그 근해에서의
어떤 그 침략을 받았을 때 격퇴 정도 하는 자위대를 운영해 그래서 왔는데 자위적인 그런 예. 개념의 그런 병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 자위대가 지금 어느 사이에 무섭게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병력은 20만 남짓입니다만은 사실상 갖고 있는 무기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중국 다음으로 전략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어요. 군사 대국으로 예. 가고 있는 거군요. 특히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작년에 우주 작전대를 재작년이네요. 창설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하고 우주 협정을 맺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주에서의 그 감시, 정찰, 사이버 전력을 이제 최선두를 달리겠다 해가지고 이미 작전에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해상자위대가 저 중국하고 센카쿠 열도 갸오디다오에서의 그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이제는 상륙전의 능력을 갖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상륙부대를 창설하고 섬에 해병대를 배치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에 지금 이지스함, 우리 이지스함과 같은 게 한 7척 가량 있다고. 그다음에 또 3척은 이걸 경항모로 개조하는 대형 구축함을 경항모로 개조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어떤 동아시아 최강의 그 해상 전력에다가 해상 초계기 잠수함 잡는 전력이 한 70대. 우리가 지금 몇 대 갖고 있더라? 10대 갖고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한 7, 8배 많은 전력. 자위대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항공 자위대는 F-35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 미국 F-35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단계에다가 또 이제 조기 경보기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화려해. 굉장히 무기는 뭐가 많어 얘들이. 이름만 이제 자위대라고 돼 있는데 사실 평화음대 때문에 뭐 군대처럼은 못 쓰지만은 근데 한계가 있어. 다 하네요. 한계가 있는 다 만들어놨네요. 그 해외 원정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헌법에 굴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이제 표방하면서 우리나라 그 해역에도 출동할 수 있게 길을 텄어요. 그때가 이제 지소미아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추진돼 가지고 MB 정부에서 아주 뭐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습니다만 그 무렵에 일본의 군사력이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원정 작전의 길을 터놨는데 이것도 완전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느냐. 한반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근데 원거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검토 대상에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중동, 뭐 아프리카 이런 데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뭐 연합 훈련을 하겠다. 이러니까 중견 군사 강국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가장 깜짝 놀랄 소식은 일본은 아시다시피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방어 미사일만 있죠. 패트리어트나 이지스 어슈어라고 해가지고 그 해상에서 방어 미사일, 요격 미사일 이런 거 있는데 남의 나라를 때리는 지대지 미사일, 공격 미사일을 읊는데 이걸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공격의 고성능 미사일을 이제 갖추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걸 갖다가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 그랬다가 반격 능력으로 이름을 슬쩍 바꿔. 너무 과격하니까 반격으로 공격받으면 맞았을 때 이렇게 슬쩍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거야. 그렇죠. 사실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018년부터 일본의 방위백서가 주된 위협을 중국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적은 중국이다. 주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표방을 해놨던 거고, 또 일본이 주변 국가하고 전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는 쿠릴 열도, 중국하고는 갸오디다오, 한국하고는 독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토적 그 야심이 뭐 중국 보고 뭐 쟤들 팽창 국가다 영토적 야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렇네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이 자위대가
뭐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네. 아베 전 총리의 꿈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기시다 총리도 헌법에 그렇고. 한 조항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사실상 이제 일본이 군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자위대가 헌법 근거가 없다고. 그런데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항은 무력화되고 네.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미국하고 연합 작전을 한다는 명문 하에서 외국으로 진출. 세계로 진출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걸 환영할 동아시아 국가가 단 한 나라나 있을까? 없죠. 야, 이게 옛날에 있어요.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없는데 네. 딱 한 나라 있어요. 어딘가요? 사우스 코리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거 못해 난리요. 그래요. 일본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 하겠다고 아. 저렇게 그 난리를 친다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는데 웰컴 네. 같이 하자 이러고 하고 싶은 건데 에? 이게 지금 참 큰일입니다. 이게. 그 저기 뭐냐 그 헌법 개정은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그 지금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 여론조사에 일본 국민의 63%가 헌법 개정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옛날에 아베 초기에는 반대였거든. 반대가 더 많았죠. 반대가 더 많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고.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하고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이에요. 군사적 위협이 커지다 보니까 또 해외 사정을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민족주의로 아. 빠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 평화 헌법 하에서 장기간 번영을 노려온 그 전후의 번영의 시대는 끝났다. 네.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가 강해져야 살고 옛 일본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국민 정체성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중국도 뭐 경계를 하고 있을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같이 이제 한미일 동맹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용인하는 듯한 뭐 환영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어떤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일본이 저라고 막 그 자기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적 추세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가가 기반하고 있어요. 이 평평한 세계, 이 세계화 질서에서 이렇게 서로 자유무역하며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끝나고 다시 벽이 세워지는 세계, 벽이 있는 세계. 네. 예, 플랫 월드에서 월드. 그러니까 벽이 있는 세계로 이렇게 전환되는 가운데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래서 장기간 불안과 네. 또 국민의 좌절과 상실 이런 걸 대외적인 강한 민족주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표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집단 정서로 회귀하고 있다. 이래서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 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못 보던 하나의 어떤 그 국가주의 성향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 탄생했다. 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국가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력, 그런 정부 이거는 글쎄요.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촉진하는 요인이 커요. 미국이 그걸 뒤에서 백업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미국은 우리랑 일본이 잘 좀 지내라. 네, 박근혜 네.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맞고 선을 그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는 그렇죠. 그게 또 빗장이 좀 풀린 모습이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려스럽네요. 결국은 네. 기시다 총리는 아베윤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오히려 아베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일본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시다시피 경제적 활력이 소진돼 버렸고 네. 거기에다가 각종의 어떤 사회 갈등, 노령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침체된 일본 사회를 부흥하겠다고 하는 돌파구를 네. 이러한 보통 국가 만들기
어떤 이 과거의 일본으로 되돌아가기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이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이거는 전부 다 그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 식민지 일본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너무 이거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지 사실 근세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12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8번을 일본이 일으킨 겁니다. 이게 저 트리거 국가라고 방아쇠 국가. 세상에 일본만 조용하면 동아시아는 편해. 정말 호전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 보여왔죠. 얘들만 조용하면은 우리는 편해. 근데 이 사무라이 국가, 이 뭐야 사무라이 재팬이 네. 얘들이 난리를 치면은 온 동네가 피곤해. 이게 근세 이래 동아시아의 역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과연 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견 평화 국가로서 나름대로 그 저기 주변 국가의 호혜와 네. 설린 어떤 그 공존의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냐 아니면 또 휘젓는 국가냐 요게 관심사거든. 그렇죠. 그런데 아베 노선은 적극적 평화주의였어요. 평화를 표방하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평화. 네. 이걸 적극적 평화라고 한단 말이야. 평화를 목표로 해서. 네. 그러니까 역사상 모든 악은 선의 이름으로 행해져. 모든 전쟁은 평화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네. 이게 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 속에서 이제 어떤 궁극화의 열망 네.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서 결국은 평화헌법 흔들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아베 재임 시에 한번 개헌 시도가 있을 땐 도쿄에서 시민 6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규탄 집회를 했다고. 예. 이게 일본 정서에서 6만 명이 모여 뭐 집회한다. 이게 참 상상하기 그렇네요. 어려운 거예요. 그 개인주의가 나라에. 강하니까. 또 옛날에 어떤 유교적 질서 네. 같이 이렇게 복종심이 강한 나라에서 시민들이 면이 없잖아요, 사실 일본이. 6만 명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무산되고 휘청거렸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럴까?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게 지금 헌법 반대 개정을 반대하는 거는 민주당하고 공산당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개헌으로 갈 때는 그 효과는 일본 국내에서도 이제 그 어떤 그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에 개입해 들어가는 겸손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까칠까칠한 국가, 개입하는 국가. 네. 이런 어떤 그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수정주의 국가로 이게 국가 정체성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일본 우익의 그 발호를 봤을 때 네. 이것은 섬에 갇혀 있는 그 충동이 아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냐? 아유. 아니 덮어놓고 조문 간대. 아니 나는 사실 조문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 네. 근데 뭘 저렇게 난리여? 뭘 저렇게 우리 역사 교과서 예. 또 그다음에 독도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 그다음에 뭐 역사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 도전한 정치인에 네.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뭘 그걸 추모 못해 저래 난리여. 그냥 점잖게 하지. 언론에서는 그런 모습을 내놓더라고요. 이번 아베 전 총리 조문 이 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을 좀 내놓고 있던데. 아니 한일 관계 개선 이거 아니라도 못해서 난리였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나 좀 보면 유치할 정도로 아주 네. 노골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네. 아니 안 되면 약식이라도 괜찮아 해. 그러니까 내가 널 왜 만나? 그래. 그러다가 다 안 됐거든. 네. 안 만나겠다는데 자꾸 만나자고. 내가 그래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 그랬잖아. 왜? 그러니까요.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조문 놓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너무나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문을 좀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구애하려는 모습이 느껴져서 이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자, 말씀이시네요. 지금 국제 정세를요. 네. 이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 이게 주로 국민의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젠 권위주의 국가들 응징하고 자유진영이 단결하자. 윤석열의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세계는 양분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 연대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본 세계는 그게 아니라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뭐 그러면 민주주의 진영이 단결이 잘 되냐? 네. 내가 보니 전부 딴 생각하고 있더라. 전부 지 살 길 찾더라. 독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돕는다고 초기에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와서 연설을 했어. 제일 규탄한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러시아가 아니야. 독일인가요? 독일이에요. 아. 니들이 무기 준다고 한 거 하나도 안 줬어. 아하.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팔아먹을 꿍리는 하고 있어. 나는 저런 새끼가 죄송합니다. 저렇게 그 우리를 보고 지가 마치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해놨다가 러시아가 가스 잠궈 버린다 그러니까 꼬랑지 네. 딱 내려. 난 저런 애 싫어. 아하.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독일을 규탄 연설을 해. 야. 그러니까 이 독일도 처음에는 호언장담했지만은 네. 딱 보니까 네. 지금 얼어 죽게 생겼거든요.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가지고 모습을 보이고 나토 있는 정상회의가 예. 이번에 열렸잖아요. 거기서도 저 러시아에 대한 최후 통첩은 있었어야 돼. 국경 밖으로 철수해. 아니면 원상 회복해. 네.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 뭔 요구가 합의가 돼야 그게 되거든. 없었네요, 사실. 없었어.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된 게 아니라 더 격화돼. 맞아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그 루안스크 도네츠크에서 초토화 작전으로 네. 이제는 도시 완전 파괴로 작전 양상이 더 격화돼. 그러게요. 그러면은 나토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억제와 방어와 네. 협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러시아를 규탄을 해놨는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푸틴이 웃어. 그래가지고 더 세게 쳐. 지금은 더 세게 치고 푸틴이 웃고 있는 거예요. 또 가스 그거 왜 그러냐? 효과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유럽의 분열을 보는 거지. 아. 뭐가 자유진영이 단결했냐고. 그리고 저기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네.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7월 5일 날 제닛 앨런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네. 한국에 오잖아요. 예, 왔어요. 아. 와요. 19일 날 와요. 네, 네. 그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하고 전화 통화를 해. 거기서 깜짝 놀랄 말을 해. 네. 이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중은 협력해야 된다. 그 트럼프가 부과했던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풀겠다.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도 네. 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싸울 것처럼 여태까지 인도 태평양 전략 네. 중국 견제 얘기해서 한국이 그 말 듣고 탈중국한다고 해놨는데 저기 미국 정부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8%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네. 이건 망하게 생긴 거예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중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 네. 전쟁을 원위치 시키면 이 전문가들 얘기는 인플레가 그 즉시 1%가 다운돼. 1%도 크죠. 바이든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요. 그렇죠. 중국하고 협력하자. 이래고 나와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7월 5일 날 전화 통하고 예. 5월부터 바이든은 대중무역 관세 철폐 얘기했어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진영 대결, 신냉전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니까 각자 도생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저렇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네. 국가 정체성을 바꾸다는 게 뭐 동아시아의 자유와 번영, 개방되고 자유로운 질서를 일본이 뭐 촉진하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국익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주의 국가냐 권위주의 국가냐 차이가 없어. 각자 없어. 이게 바로 현실주의 국가 정치예요. 그렇네요. 국제 정치예요. 그 우리도 우리 이제 국익을 정말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스페인에서 탈중국 선언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중국은 해볼 테면 해봐 아니에요? 아.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예. 한중 무역액 전년 재작년 대비 작년에 26.9% 증가하고 알고 있는 거죠. 양국 직접 투자액 1,000억 달러 돌파했고 통화 스와프 4,000억 위안 네. 맺었고 할 테면 해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살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줄 쓸 때가 아니라 살필 때다. 음. 뭘 살피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네. 그러니까 냉전 이후 세계화가 왔고 그 세계화의 종언을 고하는 지금의 이 시대전환의 길목에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국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살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약소국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의 정권 교체에서 살펴보자. 이게 광해군 주장 아닙니까? 줄서자 그랬어? 아. 살펴보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줄서기대. 네. 그것이 아닌 살펴보기. 그러면서 먼저 우리 국가의 중심을 강화하고 네. 우리 시장과 기술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어떤 우리 중견 국가의 위치를 잡아나가는 포지셔닝 전략이 중요한 거지. 윤석열 정부는 이게 없이 줄서기를 택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줄서기. 살펴본 다음에 파악하고 줄을 설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줄 서고 서는 본다 것 그냥. 자체는 네. 상책이 아니에요. 아. 지금은 국가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의 국가 정체성 변화가 앞으로 동아시아에 초래할 파급력 이거 앞으로 제가 계속 해설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짚어보고 윤석열의 줄서기가 아니라 김종대 살펴보기. 네. 이게 중요하다. 예. 김종대 교수님이 계속 저희 살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고요.